네,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1년 수익을 어느 정도 거두셨는지, 또 내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궁금한 상황인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연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2 증시 전망, 어제 그제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증시 전망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역시 금리와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FOMC, 미국에서 연준도 금리 인상을 내년에는 세 번 정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역시 이 연초에 1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비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다가 이제는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그 이야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대비책,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포트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증시 전망, 이 금리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직접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이렇게 전화로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예전에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물가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본의 아니게 코로나19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전체적인 글로벌 물가 동향 어떤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물가 상승은 지난 30년 또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상승을 경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6.8%를 기록을 했는데요.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3%가 되는 물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저희가 경험했었던 국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국면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의 반응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급격한 물가 인상, 물가 상승의 시기를 우리가 좀 경험해보고 대비를 했던 적이 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최근에 이런 물가 상승의 현상, 이런 흐름을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할지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과거에 7, 80년대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던 그런 때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그때와 또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들 찾게 되는데요. 네네. 그것의 가장 큰 전제는 인간이 별로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현재의 어떤 시사점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상황하고 지금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분명한 것 같은데요. 공통점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이제 공급에 따른 이슈라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도 그 석유 파동을 비롯한 공급 문제 때문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또 그때는 이런 공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상당 부분 또 이러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장기화됐었던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은
지금 물가 상승도 상당 부분 이 공급 이슈, 즉 팬데믹 이후에 공급이 부족한 데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9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던 시기였고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중년 또는 장년 그 세대로 넘어가는 국민이었기 때문에 소비가 또 굉장히 좀 그 소비 여력이 굉장히 좀 그 활성화됐던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좀 상승하고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나 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인구 절벽을 경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또 인구 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팬데믹 이후 공급 이슈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점은 70년대, 80년대랑 유사한 점들이 있지만 인구 구조와 같은 어떤 큰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랑 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70년대, 80년대에서 저희가 경험에서 배울 점, 시사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경험과 닮은 점도 있고 분명히 좀 차이점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이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을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좀 길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의 추이가 계속 장기간 이어질 것인지 내년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지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즉,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의 물가의 어떤 상단이 사실 2%대였는데 뭐 이제는 떨어져도 2% 밑으로 잘 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 상승률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80불대 하던 유가가 지금 70불대까지 떨어졌고 또 최근에 운임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압박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둔화가 되지만 과거처럼 물가 한 2%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2%대 중반 정도 위에서 물가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도 아무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올해 나타난 것만큼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물가, 뭐 고인플레이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단은 2% 위에서는 항상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들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인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이슈인데요. 네네.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5%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원자재 수요를 가져가고 있던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내년에도 뭐 공동부유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아주 세게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디플레 요인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발전인 것 같은데요. 그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인건비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신기술들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고, 특히 AI라든가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대부분 기회비용을 줄이는데
기회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장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거다라는 그런 걱정들 라는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여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구조 때문에 수요가 아주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갔을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수요가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걱정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인플레와 디플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인플레가 있느냐 디플레가 있느냐라는 논란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좀 찬반을 좀 가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쪽에서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기술 발전되고 있는 상황들은 뭐 양쪽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좀 해석을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준이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리를 뭐 내년에 3번 정도까지 올릴 그런 시사하는 사인을 보내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뭐 영국도 금리 올리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 긴축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준의 그런 스탠스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양상도 보였는데 자 이런 이 긴축의 고삐를 조이는 중앙은행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추세보다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직까지 연준이 테이퍼를 한다고 하지만 테이퍼 역시 중앙은행들의 자산 자체는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즉 미국이 테이퍼를 하는 국면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이긴 하지만 주가 하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낮아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자산을 늘리는 국면에서는 여전히 주가는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은 긍정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상승 아니면은 미국 연준 자산의 이제 축소 여부, 소위 말하는 이 QT, 퀀터테이티브 이제 타이트닝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이 변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2015년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전후 그리고 그 테이퍼가 끝나고 이제 타이트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미국 시장이 한 번씩 고점 대비 한 10% 이상의 큰 조정을 한 번씩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주가 조정 자체가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요인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조정 이후에 또 시장은 꾸역꾸역 우상향하는 흐름을 유지를 했거나 또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국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긴축보다는 이거를 딛고 이겨설 수 있는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 인상이나 긴축 기조 자체가 시장을 크게 뭐 다운시킨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변동성을 좀 주는 요인은 될 것이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 조기 긴축에 만약에 이런 고삐가 미국에서 빨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뭐 이탈되지 않을까라는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의 궤를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신흥국 자금 유출은 어떻게 보세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내년에? 근데 저는 의외로 자금 유출의 압박은 크진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제 이머징 국가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 중국이 계속 중국도 경기가 굉장히 좀 나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그 불안할 때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화하는 국면에서 이머징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도 인하를 하고 있고 또 지난주 초에는 그 대출 우대 금리도 이제 소폭입니다만 좀 인하를 한 거 보면은 중국의 긴축 사이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국이 아주 적극적이진 않지만 더 이상의 경기 하강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한 이머징으로부터의 어떤 자금 이출 또는 이탈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텐데 이머징 국가들은 이미 이제 올해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도 올해 이미 이제 두 번 금리를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이미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런 흐름은 물가 상승률이 확연히 떨어지기 전까지, 즉 연준의 어떤 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러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신흥국이 이미 먼저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신흥국에서 어떤 자금 이탈이 아주 심각해지는 국면은 아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환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 통화 스왑과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제 이번 달로 종료가 됩니다.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달에 종료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환율이라든지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나 이런 환율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통화 스왑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스왑은 저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할 때,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머징에서 자금이 굉장히 급격히 빠져나갈 때 달러에 대한 어떤 수급을 단기적으로 좀 막아주는 데는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만은 반드시 그게 없다고 해서 저희 원화나 또는 이머징 환율이 굉장히 좀 약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한 달러 유동성 고갈에 따른 위험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없어졌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러한 위험들, 달러가 급격히 부족한 상황들이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재료로서 봐야 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원화를 비롯한 이머징 통화의 어떤 절하로 반드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바지로 좀 접어드는데 결국에는 지금 또다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또 시장에 한번 변수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어쨌든 경기가 회복될 거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또 종식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역시 계속해서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인플레를 보는 관점을 즉 공급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수요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경험했었던 인플레는 공급 부족에 따른,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따른 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수요자들한테 굉장히 좀 불리했고,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들한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로나 영향에서부터 조금 벗어나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수요에 의한
수요 회복에 의한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요. 수요 때문에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경기와 함께 가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에 따른 물가 상승은 수요자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좀 악재이지만 오히려 수요가 좋아지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수요와 함께 가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상승은 사실 수혜를 받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이제 갈리는 모습이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 이슈가 오히려 좀 진정이 돼서 나타나는 인플레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산업군, 기업들을 잘 선별해야 될 텐데 어쨌든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잘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니면 이사님이 주목하고 계신 산업군이나 섹터 어느 쪽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네네. 번째는 말씀하셨던 이런 인플레를 극복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뭐 인터넷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해당을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류의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들의 어떤 비용 부담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그동안 지난 2, 3년 동안 주가도 좋았고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저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물가가 더 높아지고 비용 부담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사실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동일한 어떤 효과를 누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기업용 인터넷에 조금 더 특화된 산업들이 훨씬 더 크게 좀 호황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산업은 이러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따라주는 그만큼 가격 전가력이 높은 소비재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명품 소비 또는 이제 럭셔리 소비처럼 이제 와 연결이 좀 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터지고 사실 되게 좀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또는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는데 이렇게 좀 심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고소득층을 위한 하이엔드 소비는 훨씬 더 커졌고 또 그러한 소비를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셀링이나 중고마켓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내년에는 소비재 기업들 그리고 주로 이제 명품이나 하이엔드 쪽의 소비재 기업들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류의 산업들이 여전히 좀 주식시장에서 좀 매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